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정재승의 도전무한지식 3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권을 읽어드렸죠.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번에는 3권을 들었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5분 정도 잠깐씩 읽기 좋은 것들입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 상식, 과학을 늘려줄 수 있는 술자리에서 또는 잡담할 수 있는 갑자기 얘기거리가 없을 때 스몰 토크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합니다. 여기서 좋은 올바른 발음은요, 닭이 먼저냐 닭입니다. 닭이 먼저냐,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소설가 최인호의 단편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남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닭이라고 대답하니까 선생님은 달걀이 없다면 닭은 태어날 수 없다고 반박을 하더니 다음날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달걀이라고 대답하니까 선생님 말합니다. 내 대답은 정답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달걀도 저 혼자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닭이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닭이 먼저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달걀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영국의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양기업자들인데요. 그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말하는 근거로 유전자 돌연변이의 특징을 들었습니다.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나가는데 개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죠. 그렇죠? 닭이 갑자기 꿩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닭의 조상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었다, 시조새였다, 그러면 닭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미국의 디즈니 영화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유명한 픽사와 결별한 다음에 2006년에 처음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자체 제작해서 세상에 내놓았죠. 그 작품이 바로 치킨리틀입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오랜 명가이긴 하지만 3D라는 새로운 분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닭과 달걀의 논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 DVD 출시에 맞춰서 이런 것을 홍보용으로 쓴 거죠. 그런 일 없으세요? 졸다가도 영화가 끝날 무렵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 없으세요? 희한해요. 재밌는 영화를 보다 보면 내내 자다가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그때 깨요. 비슷한 거는 버스를 타고 가면 딱 내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지하철도. 야, 희한해. 내릴 때가 되면 잠이 깨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깬 게 아니라 수시로 깼어요. 수시로 깬 겁니다. 계속 깬 겁니다. 우리의 그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영화를 볼 때처럼 시끄러운 상황에서 잠을 잘 때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잠깐씩 깨어나서 주변 상황을 살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잠깐 깨어나는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깨어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화 보면서 졸다가 마지막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현상을 우리 그 수면 형태, 수면 패턴에 들 수 있어요. 사람은 잠에 빠지면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그리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요. 얕은 수면에서 다시 얕은 수면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얕은 수면 단계에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화가 한창 상영되는 시끄러운 상황이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얕은 수면에서 다시 얕은 수면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화의 러닝타임과 비슷해서
2시간 남짓한 영화를 조금 보다가 잠이 들면 기어날 때쯤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가설에 불과한데요. 만약 그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를 보다가 끝날 때 눈이 떠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학 영화는 어떨지 제안해 보고 싶네요. 자, 재밌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쭉 넘어가서 자, 나보다 작은 거울이 어떻게 내 모습을 다 비출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백화점에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바로 시계, 창문이죠. 시계를 걸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창문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 쇼핑을 하던 주부들이 저녁 식사를 챙겨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백화점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 백화점에 가면 아주 자주 눈에 띄는 물건이 있어요. 바로 거울이죠. 매장마다 거울이 몇 개씩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에스컬레이터 주변 벽면을 온통 거울로 장식해 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거울이 많은 이유는 거울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에는 화려한 조명이나 샹들리에가 많은데 이 빛들이 거울에 반사되면 매장이 더 화려해 보이고 또 거울 덕분에 공간이 더 훨씬 넓어 보이죠. 또 거울에 수시로 쇼핑객들이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얼른 발견해서 물건을 좀 더 사라는 의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뼈아픈 충동 구매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희한한 건 전신 거울 앞에 서면 나보다 키도 작고 폭도 좁은 거울이 내 전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떻게 나보다 작은 거울이 내 몸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 체격만큼이 돼야 나를 비출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울은 항상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정확한 중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거울 속에 나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면 거울 속에 나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는 것은 나와 거울 속에 비친 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창문이 작아도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고 작은 열쇠 구멍으로도 걸어가는 사람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거울이나 창이 작더라도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울의 크기가 아니라 거울과 나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작다고 해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창 안에 세상이 다 들어오죠. 창이나 거울이 작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세상을 크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 2060년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다. 제목이 눈에 띄어요. 나무꾼이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거기 누구요? 저는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원래 선녀였는데 저에게 입을 맞춰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개구리를 집어서 나무에 걸린 옷에 넣고는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와 입을 맞추면 사람이 돼서 함께 살아드린다니까요. 개구리가 다급하게 외치는데도 묵묵히 일만 하던 나무꾼이 슬쩍 한마디 합니다. 내 나이 돼봐라. 예쁜 여자보다는 말하는 개구리가 더 재밌거든. 아름다운 공주보다도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다는 할아버지의 얘기인데요. 일리가 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50년 뒤라면 할아버지의 선택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하는 것쯤 누구나 알아듣는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스 TV는요. 2006년 창간 50주년을 맞아서 50년 후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유명한 과학자 70명으로부터 얻어 실었습니다. 그중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데니얼 폴리 교수는 동물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개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장치가 개발됐던 것을 생각하면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데니얼 폴리 교수는 여기에 재밌는 아이디어를 덧붙였어요.
만약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동물들의 애절한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그들의 사체를 먹을 수 있는 냉혈한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미시간대 리처드 밀러 교수는 인간의 수명이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56년 지금부터 그러면 44년 제 나이가 그럼 80대 90이 되군요. 예, 저희 90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0세 노인은 지금의 60대 노인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야, 그러면 저도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인생은 100세부터라는 말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외계 생명체 증거를 발견하고 우주 빅뱅의 신비를 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멋진 신세계를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 까닭은요, 기억을 조작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로프터스 박사는 기억의 조작 가능성을 오랫동안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2001년에 유명한 벅스버니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에게 워너브라더스의 만화 영화 주인공인 벅스버니가 선전하는 디즈니랜드 광고를 보여준 다음에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벅스버니는 디즈니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의 광고에 등장할 리가 없고요. 시점을 위해서 조작된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여준 결과 학생들 가운데 36%가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를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 학생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것은 기억의 조작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프터스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0년 후에는 기억이 조작된 전체주의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스러운 예측을 내놨어요. 하여간 50년 후에 세상을 예측하는 것은 마술사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어느 소설가의 주장도 떠오릅니다. 자, 우주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다 그러네요. 우주에 그동안에 버린 쓰레기들, 떠다니는 인공위성들. 2007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지구에서 500km에서 800km 상공에 약 2,000개 관측장비와 기기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5%에 불과하답니다.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생긴 파편이나 잔해가 약 3,500만 개로 추산이 됩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초속 8km, 똑딱한 8km를 가는 거예요. 오우, 엄청나네.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다가 또 우주선이나 우주 정거장의 시설을 위협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우는 방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지구 대기권에 돌입해서 대기권과 마찰할 때 생기는 열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레이저 빔을 발사해서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네요. 참 우주 쓰레기를 걱정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표정이 왜 이렇게 풍부해졌는지에 대한 재미난 글이 있어요. 영화배우 한석규하고 신은경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의 남녀 배우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얼굴은 크게 북방계가 70에서 80%, 남방계가 20에서 30%, 그리고 귀하계 일부가 뒤섞여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화장이 짙어지고 자기를 꾸미는 방법도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성형수술까지 흔해져서 우리의 본래 얼굴이 어땠는지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얼굴이 굉장히 풍부한 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 인간의 직립보행이라는 진화 과정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간은 똑바로 서서 걷기 때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걷죠. 특히 서 있으니까 이 남녀 성기가 앞쪽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또 성적인 결합을 할 때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얼굴의 역할이 아주 커지게 된 거죠. 좀 더 건강하고 뛰어난 이성을 붙들기 위해서
얼굴 표정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굴에 있는 2개의 근육만으로도 300가지 표정, 3개의 근육으로는 4000가지 표정, 5개의 근육으로는 10,000가지 이상의 표정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중에 주로 어떤 표정을 짓죠? 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웃거나 우는 게 어색하고 표정이 자꾸 굳어지는 걸 느낀다면 로마 철학자 키케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요, 눈은 마음의 밀고자이다. 이야, 멋지다. 맞아요. 눈은 마음의 밀고자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고,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얼굴을 움직여보고 눈을 크게 떠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자, 좀 넘어갑니다. 스파이더맨의 초능력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일단 그 거미줄을 과학적으로 개발해서 복제해가지고 쓰면 어떨까요? 근데 거미는 워낙 그 가볍잖아요. 그래서 거미가 처음에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다가 나와서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굳어지거든요.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거미줄을 만들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양이 많아서 한순간에 굳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쏘고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쏘고 한참 기다리고 줄 잡고 가다가 쏘고 한참 기다리고 떨어지겠네요. 과학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은 불가능합니다. 정재승의 도전 무한지식 3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사진을 원한다면 강렬한 빛은 피하세요 라는 글이네요. 저도 그 학생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고 또 방송 촬영을 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일단 연예인들을 보면 실제 인물보다 뚱뚱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커요. 얼굴도 몸집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TV에서 뵌 것보다 그렇게 얼굴이 안 크시네요. 또 키가 별로 안 크시네요. 또는 뭐 날씬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에서 또 TV에서는 일단 렌즈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둘로 봐서 입체적으로 보는데 카메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퍼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 조명의 각도와 밝기에 따라서 또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면에서 너무 강한 빛을 받으면 얼굴이 그 음영이 없으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특히 코가 없어지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뚱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구공 같은 거를 둥근 모양이 실감나게 찍으려면 정면에서 환하게 빛이 떨어지면 공 전체가 하얗게 납작하게 보여요. 하지만 45도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 입체적으로 보이죠. 사람 얼굴도 그래요. 약 45도에서 조명을 주면 입체적으로 얼굴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으로 집에서 PC 카메라로 방송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스탠드를 45도 각도로 켜면은 훨씬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인의 기준을 8등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평균이 벌써 7.2등신까지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5.8등신이었는데 하이힐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는다는군요. 2006년에 한 백화점이 여성 구두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7cm 이상인 하이힐보다는 3cm에서 5cm 정도의 높이의 구두가 더 많이 팔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70% 정도. 그만큼 또 여자들의 키가 커진 목도 있을 거예요. 2004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평균 키는 남자가 173.2cm, 여자는 160.0cm로 나타났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신체 비율도 변했어요. 남성의 경우는 고구려 시대에 5.9등신이었던 것이 조선시대에 6.4등신,
1979년에는 6.8등신이 됐다가 최근에는 7.4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고구려시대 5.8등신, 조선시대 6.4등신, 1979년 6.7등신, 그 최근에는 무려 확 성장을 해서 7.2등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8등신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네요.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싱크대 높이도 최근까지도 85cm였는데 여성의 평균 시장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 시중의 싱크대는 5cm 높이인 90cm 모델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도 주방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자, 공공장소 가구는 당연하겠죠? 극장의 폭이 60년대 초만 해도 48cm였는데 지금은 55cm에 이릅니다. 또 차의 높이, 차의 천장까지 높이, 앞바퀴가 땅에 닿는 부분부터 차의 천장까지 높이로 보는데 현대자동차는 50cm, 대우자동차는 10mm씩 현대자동차는 50mm,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10mm를 더 높였답니다. 2006년에 출시된 차에는. 음성학적으로는요, 여성의 목소리가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것도 아무래도 목둘레가 커지다 보면 성대 크기가 커지니까 저음이 될 수밖에 없죠. 고소한 고기 냄새. 저도 기억이 나요. 늘 퇴근하고 돌아가면, 요즘은 이사 가서 이제 안 그런데 그 전철역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고깃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좀 식욕을 자극합니다. 이 냄새는요, 화학 반응의 결과인데요. 프랑스 화학자이자 의사였던 마이야르는요, 세포 속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과 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는데,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기를 익힐 때 나는 독특한 향기는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분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00가지가 넘는데요. 이것들은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열의 온도와 가열 시간에 따라서 음식 냄새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온도는 130에서 200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기는 센 불에서 구워야 더 맛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를 구울 때뿐만 아니라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원두를 볶을 때도 일어나고요.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도 일어납니다. 또 원두나 콩에도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부터 고깃집이나 커피 전문점 지나갈 때는 마이야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재밌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고마워지는 병이 있어요. 아기가 막 울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면 평화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우면 잠자는 아기가 이렇게 이뻐요. 얼마나 웁니까? 근데 그 울음소리가 고마워지는 병이 있답니다. 바로 프레더-윌리 병. 프레더-윌리 증후군. 이 병에 걸린 아이는 잘 울지 않아요. 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없어요. 잘 먹지도 못합니다. 미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신생아 10,000명 가운데 10,000명에서 20,000명 중 1명꼴로 이 병이 발병한대요. 대뇌에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처음에는 우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잘 먹지 않다가 2돌이 지날 무렵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늘어나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체중이 정상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만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 척추가 제 모양을 갖지 못하는 척추 측만증을 얻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발견하기 어렵겠네요. 뒤늦게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좀 하면 이 먹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머리나 눈썹을 뽑는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 가운데 75%는 15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걸로 봐서 유전적인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우는 게 굉장히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애가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방해한다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좀 넘어갑니다. 자, 봉숭아물 들이는 그런 얘기 있죠. 큰 수술이 있거나 수술을 하면 봉숭아물을 들이면 안 된다. 봉숭아물을 들이면 막 손톱을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쨌든 봉숭아물이 수술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또 매니큐어 지우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산소호흡과 관련이 있대요. 수술할 때는 온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손톱 밑에 피부를 본답니다. 호흡이 잘 되면 손톱 밑에 피부가 호흡이 잘 안 되면 손톱 밑에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지금 손톱 밑에 한번 보세요. 붉으스름하죠? 이게 이제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으면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매니큐어를 지우게 하는데 봉숭아물을 들이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봉숭아물을 들였다 그래서 손톱을 뽑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흰옷을 오래 입으면 왜 누렇게 변할까요? 속상하죠. 흰옷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바로 앙드레 김. 그의 옷장에는 120벌의 흰옷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옷을 갈아입었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랍니다. 어머니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하얀 옷, 깨끗하고 바삭하게 달인 풀먹인 하얀 옷을 앙드레 김에게 입혔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또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옷을 잘 입혀준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흰 옷을 즐겨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흰 옷을 입으려고 꺼내보면 누렇게 변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주범은 옷을 입었을 때 묻어난 땀이나 지방 성분 혹은 세제 찌꺼기입니다. 그런 성분이 옷 속에 섬유 사이사이에 남아있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세탁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것이 표백제죠. 세탁용 표백제가 나온 거는 참 오래됐어요. 1774년 스웨덴의 셀레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가 사용한 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색소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서 그것을 희석시키는 소석회라는 물질과 함께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염소계 표백제의 시초가 됐어요. 꼼꼼한 주부는 옷을 세탁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붙어있는 라벨을 잘 살펴보는데요. 그 라벨에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계 표백제는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 대신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산소계 표백제가 등장했죠. 산소계 표백제에 들어있는 과탄산 나트륨 성분은 물과 만나면 분해되면서 과산화수소로 바뀌고요. 과산화수소는 때 주요 성분인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오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색소를 파괴하거나 옷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표백제도 있어요. 우리 눈은 파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표백제에다가 파란 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을 넣으면 옷이 약간 푸르스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파란 빛깔 때문에 흰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파란 색소를 넣은 표백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등장했습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의 아름다운 도전. 나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만든 말이에요. 남긴 말이에요.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 된 이유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질병인 루게리병 환자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병이 워낙 젊었을 때부터 생겼네요. 어휴, 대단하네요. 20대 때 22세부터 휠체어를 탔습니다. 와, 지금은 전혀 몸을 못 움직이죠. 오른쪽 눈 아래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안경의 스위치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한마디를 위해서 호킹 박사가 쏟는 노력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온갖 과학장치가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2007년 벽두에 호킹 박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해서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65번째 생일을 맞아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그래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2009년 우주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무중력 체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유용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20세에 루게리병 판정을 받고 2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22세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가 4분간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유용을 했답니다. 참 대단하네요. 아직 우주여행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로 이제 70회 생일을 맞게 되는데 건강이 좀 악화됐다. 그래서 생일잔치에 불참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사람은 호두 껍데기 안에 갇혀 있어서도 무한한 공간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햄릿의 한 규절이 생각이 납니다. 흡혈귀의 전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일단 흡혈귀는 피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균 혈액은 4에서 6리터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다 합혀봐야 열량이 1000kcal 정도가 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2500kcal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피를 몽땅 빨아 마셔도 6리터를 마셔도 안 돼요. 그럼 12리터, 한 3사람을 빨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또 왜냐? 흡혈귀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사람을 물고 물린 사람들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문다면 이제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흡혈귀가 되잖아요. 지구는 순식간에 흡혈귀가 됩니다. 1600년 1월 1일에 흡혈귀가 단 한 명이 있었더라도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인
5억 3천만 명 모두가 흡혈귀가 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하루에 2명씩 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년이 뭡니까? 몇 달 안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흡혈귀가 되죠. 흡혈귀의 유래는 이래요. 그 드라큘라 백작인데 원래 본명은 드라큘라 백작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오스만 터키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루마니아의 이제 체페슈 백작, 자 체페슈 백작, 그러니까 루마니아 왈라키아 공국의 영주였던 블라드 체페슈 백작이랍니다. 근데 이 체페슈 백작의 기사단 이름이 드라큘라라 그랬대요. 오스만 터키와의 제국과의 전쟁에서 포로를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해서 그 후로 드라큘라는 곧 잔혹함의 대명사가 됐고요. 소문과 전설이 덮여지면서 결국 흡혈귀의 대표 주자가 된 거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유리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오역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래요. 신데렐라는 흔히 프랑스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집트와 독일 그리고 중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최초의 판본을 보면 신데렐라가 신었던 것은 흰색이나 회색의 다람쥐 털가죽으로 만든 신이었습니다. 1679년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신데렐라 동화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털가죽 신발이 유리구두로 바뀐 거죠. 이 다람쥐 털가죽 VARR, 웨어가 유리, VERRE의 철자법이 비슷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페루의 동화집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신데렐라 하면 유리구두부터 떠올리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엮은 책을 보면 신데렐라의 구두 재료는 뭐 은, 비단, 진조, 황금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외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역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번역된 책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75년에 출간된 테스를 보면 그는 테스가 무슨 말을 해도 태어난 척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는 냉담한 것보다는 무슨 말이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이걸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1988년에 출간된 오만과 편견에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해칠 만한 감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에 놓인 것을 그저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불가피하게 당신이 불쾌하실 감정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다니요. 예. 사람이 하는 거라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 드라큘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혈액이 요즘 부족하죠. 워낙 그 헌혈을 많이 못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하고 군대 있을 때 하고 또 가끔 헌혈을 하긴 하는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저도 정기적인 헌혈이 오히려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헌혈을 자발적으로는 한 두세 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니까 좀 자발적으로 해야겠어요. 헌혈을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네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자가 길 가는 이를 잡아 끕니다. 주로 남자를 끌지요. 침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행위를 한 후에는 몸이 나른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핀란드의 공중보건연구소가 헌혈을 한 적이 있는 사람 153명과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2,529명을 비교한 결과 헌혈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난 비율이 훨씬 적었답니다. 그 이유는 철분과 관계가 있는데요. 혈액 속의 철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기
쉬운데 헌혈을 하면 철분을 적당하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헌혈을 하면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점도 있죠. 또 이렇게 간단한 에이즈 검사라든가 간염 검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워낙 피가 부족하대요. 헌혈을 잘 안 해서. 그래서 2005년 미국의 브라운대 의대 재미교포학자인 김혜원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혈액의 적혈구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에게 공급하는 인공혈액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공혈액이 모든 인간의 피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대요. 인공혈액은 그 산소만 공급한답니다. 진짜 혈액은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운반하고 면역 기능을 하는데 인공혈액은 산소만 운반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딥니까? 자, 이제 곧 여름이 오고 이제 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제 모기의 계절이 또 오죠. 참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지구상에는 3,500여 가지의 모기가 있답니다. 와, 우리나라만 해도 구속 56종, 56종의 모기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잘 모는 사람 있죠. 유난히도 잘 모는 사람. 일단 그 화장품을 바르면 모기가 잘 묻는 얘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죠. 차들적으로 혈액과 땀 속의 유산, 그러니까 지방산의 주요 성분인데요. 혈액에서 혈압 강화 역할을 하는데 무색 무취나 공기 중에 나오면 썩은 냄새로 바뀐답니다. 또 요산, 동물의 오줌에 조금 섞여 있는 무색 무취의 퓨린기 화학물질입니다. 성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우 모기에게 잘 물린다고 합니다.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분이 유산과 요산인데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유산과 요산이 맞나 봅니다. 참 잘 물려요. 또 모기는 스스로 콜레스테롤과 비타민 B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많은 혈액도 모기들에게는 인기 메뉴랍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가 봐요. 또 모기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약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답니다. 그런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은 모기 퇴치 만전을 기해야겠어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책상이 위험합니다 라는 글이 있네요. 영화 리크루트의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이자 알파치노와 악동으로 꼽히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콜린 파렐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어요. 이 영화는 CIA요 신입 요원이 유능한 첩보원이 되기 위해서 베테랑 훈련 교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콜린 파렐은 CIA에서 활동하는 이중첩자를 찾아내는 임무를 띠고 CIA 건물에 들어가서 의심스러운 직원의 사무실을 뒤지게 되죠. 이 장면에서 파렐은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샌드위치 배달 수레를 싣고 수레를 밀고 사무실에 잡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이중첩자를 색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컴퓨터 만지는 손으로, 마우스 만지던 손으로, 전화기 만지던 손으로 샌드위치를 먹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미생물학과의 버거 교수는요.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무실 책상과 집기의 위생 상태를 조사했어요. 그가 관찰한 결과 사무실 전화기에는 1평방인치당 박테리아가 25,127마리나 서식을 했고요. 덱스탑 컴퓨터에서는 29,60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와우! 키보드 평방인치당 3,295마리, 마우스 1,67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야, 화장실은 좌변기는 평방인치당 평균 49마리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몇 배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라 그렇지만, 야 이게 뭐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게 이게 40마리 대 2만 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네요. 깨끗하게 어떻게 좀 닦든가 소독하든가 소독약품으로 좀 닦든가 해야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까마귀 그러면 머리가 나쁜 새라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삶아 먹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도구를 쓰는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졌어요. 도구를 쓰는 동물은 이제 침팬지가 개미를 잡아먹을 때 막대를 사용하는 모습은 유명하죠. 또 조개를 깨먹기 위해서 수달이 돌을 이용하는 모습, 또 요즘은 또 곰도 돌을 쓰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근데 까마귀가 도구를 쓰네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뉴칼레도니아의 까마귀 4마리를 키우면서 관찰한 결과 그들의 놀라운 도구 사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동화 여우와 두루미에서처럼 연구팀은 입구가 아주 좁은 그릇에다가 고기를 담아 줬어요. 동화에서 여우는 입구가 좁은 그릇에서 폴폴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만 맡을 뿐이지만 이 똑똑한 까마귀 녀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은 옆에 있던 철사를 이용해서 고기를 집어 먹었고요. 심지어는 베티라는 이름의 암컷은 철사의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서 고기를 집어먹기 편하게 만드는 하이테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미 까마귀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인간의 손에서만 자랐거든요. 그건 뭐예요? 유전자 안에 본능에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는 호두를 입에 물고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에 호두를 던져놓고는 보행신호에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로 총총히 걸어 나와서 자동차들이 지나가다면서 으깨놓은 호두를 유유히 쪼아먹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답니다. 보고 싶네요. 동전의 가장자리는 왜 톱니 모양일까요? 야, 이거 왜 톱니 모양일까요? 동전의 가장자리는 왜 톱니 모양일까요? 옛날에 동전은 금화, 은화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50g짜리 금화가 막 유통되는데 나중에 45g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금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자리를 깎는 거예요. 금이 돈이니까. 봐봐요. 50g짜리를 깎아서 5g을 깎아내면, 그쵸? 10개만 깎으면 50g에 5g이면 5%잖아요. 10%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갈지 못하게 톱니를 만든 거죠. 금화에. 그럼 갈면 티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유통이 못 되는 거예요. 그 톱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근데 지금은 동전을 갈아서 뭐 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동전에 톱니를 넣습니다. 이런 현상을 스탠포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는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불렀어요. 경로 의존성이란 건요, 경로의 의존에 덫에 한번 사로잡히면 나중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제도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론이에요. 사회 전체가 오랜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비효율적의 덫에 걸리게 된 거죠. 화폐에 새겨진 다양한 장식과 문양이 이제는 아름다운 문화가 됐긴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이니까, 늘상 해왔던 거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 일반 드라마와 시트콤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딩동댕, 네, 웃음소리죠. 일반 드라마는 웃음소리가 없고 시트콤은 웃음소리를 일부러 넣어요. 왜 넣을까요?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서 웃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따라 웃는다는 거죠. 이런 웃음소리의 효과음의 원조를 찾아 거슬러 보면 원형극장의 서커스 공연과 만나게 됩니다. 이 원형극장에서는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서커스 묘기를 관람하는 것과 동시에 맞은편에 앉은 다른 사람의 표정과 반응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전이 돼서 저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흥분하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소피 스콧 교수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의 뇌를 기능성 MRI를 촬영했더니 웃음을 짓는 데 작용하는 뇌 부위가 웃음소리를 듣기만 해도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에 자극을 받은 뇌는 자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웃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환호성에도 뇌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축구 심판 40명에게 축구 시합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그 시합에서 내려진 반칙 판정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겠어요. 이때 첫 번째 그룹에게 속한 심판들에게는 아나운서나 전문가 해설 없이 관중의 함성만 들리는 비디오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그룹의 심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관중의 함성을 들으면서 판정한 심판들은 자신의 판정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특히 함성을 듣지 않은 그룹보다 관중이 많은 홈팀에게 반칙 판정을 내리는 비율이 16% 정도 적었습니다. 그만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재밌는 건요. 관중의 함성이 들리는 시합을 보고 심판들이 내린 판정 결과가 실제 경기에서 심판들이 내린 판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 홈 경기의 이점이 여기 있는 거군요. 응원의 힘이 그래서 붉은 안마가 12번째 선수라는 게 맞네요. 16%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흔히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눈치를 쉴 새 없이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살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한 남의 눈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방주사 맞을 때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공포스러운 건요. 그 자체보다도 기다리는 순간이랍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예방주사 맞을 때 기다릴 때 막 얼마나 떨려요. 간호사가 차가운 알코올을 솜으로 팔에 문지르면 정말 그 공포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참 묘한 건요. 막상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좀 덤덤해져요. 혹시 독감이나 뇌염 예방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맞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슨 약을 넣은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에머리 대학 그레고리 먼즈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두려움에 대한 신경생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바닥에 가벼운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인데요. 피실험자들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전기 충격이 조금 큰 대신 충격이 오기까지 3초만 기다리게 되면 되고 또 하나는 충격이 조금 적은 대신에 충격이 오기까지 20초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조금 크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충격이 크더라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한편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도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이 가해지길 기다리는 순간에 나타나는 뇌의 반응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체는요.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나 사건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걸 당할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죠. 영화에서도 이런 걸 쓰죠. 공포영화 보면 무서운 괴물이 확 나타나는 장면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음향 효과와 음악 이런 거 거기서도 공포를 느끼죠. 예를 들면 조스 같은 거 보면 상어가 나타날 때쯤 되면 빠밤 빠밤
빰빰빰빰 빠밤빰 이러면 막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게 공포 영화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집에서 얼음을 만들면 투명하게 안 돼요. 잘 보세요. 집에서 만든 얼음을 보면 겉에는 투명한데 안에는 하얗죠. 그게 이 물에는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얼리면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얼리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얼음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얼음을 얼리면 공기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얼음 가게에서는 서서히 얼리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는 거죠. 처마 밑에 고드름을 보면 투명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마 밑에 고드름은 서서히 얼리기 때문에요. 가장 공들여서 얼음을 만드는 걸 뽑으라면 이제 아이스링크죠. 아이스링크의 얼음은 한 번에 얼리지 않고 4번에 걸쳐서 4겹의 얼음이 층을 이루도록 얼린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약 7mm 두께로 얼음을 얼면 그 위에 또 한 번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같은 두께로 두 번째 얼음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링크 위에 오가는 선수들이나 아이스하키의 퍽이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5mm 두께로 3번째 층을 얼린 후에 그 위에 로고나 대회 엠블럼 혹은 광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물을 뿌려서 4번째 층을 만드는데 천천히 얼려서 얼음이 투명하고 단단해지도록 조절하죠. 그래야 그 바닥이 잘 보이니까 광고판이 잘 보이니까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